기출 77회입니다. 77회. 회사는 남해상사구, 코드번호 3077번으로 수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론 문제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어려웠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회계적 오류 중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오류는, 상쇄된다는 얘기는 올해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걔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했지만 그게 다음 연도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맞나요? 대표적인 게 성급이에요. 성급 비용 같은 경우에, 성급 비용은 올해 입장에서는 내년도 것까지를 감안해야 하니까 우리가 미리 비용 처리해놨던 것에 대해서 성급 비용에서 비용을 줄이죠. 그럼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재수정 붕괴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다시 없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자동적으로 상쇄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일날 우리가 보험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1년분의 납부액이 있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일날 차변에 성급비용,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해서 빼버리죠. 맞나요? 그래서 올해 단기비용에서 지워버리잖아요. 그죠? 단기비용에서 지우지만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다시 재수정 붕괴해야 돼요. 그쵸? 왜냐면 더 이상 성급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성급비용이 없어지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은 다음 연도가 되면 자동으로 다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 그럼 감가상각이 과대 계상했다라고 해서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걔는. 그냥 감가상각 누적액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선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가 돼요. 다음 연도에 어차피 충분히 다 계상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있는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계상했다. 기말을 과소계상했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에 기초가 과소계상이 되죠. 네. 맞나요? 기초가 과소계상된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에 많이 잡으면, 올해 기말이 작게 잡히게 되면, 기말을 작게 잡히면 매출원가가 커진다는 얘기죠. 맞나요?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원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연도가 되면 기초가 작아진 거죠. 그럼 자동으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의 효과가 내년도에 가서 다시 원상복구가 그냥 기본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이 1번. 문제 2번은 그냥 공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 2번이 정답. 그쵸? 자, 그 다음 3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유가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네.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어요. 만기보유증권 가지고 있다가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에게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맞죠? 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기존 건물은 그냥 처분이에요. 기존 건물은 처분으로 해서 내 장부에서 지워버려야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다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구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서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제조설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건 제조 원가가 돼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것은 만약에 개발비다. 그러면 개발비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줘야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가요?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이해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글로 막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출이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 중에 원가와 비용으로 일단 간단하게 구분을 하죠. 네.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산의 지출 중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네. 그럼 지출을 하더라도 자산으로 계상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도 생기게 되니까 이게 개발비의 항목에 해당하게 되면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러면 개발비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실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데 2번이 일단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도 공짜 문제인데 많이들 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기에 빠져서 그래요. 근데 보기에 빠지시지 말고 문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그랬죠. 그럼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찾으시면 그게 정답.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 나오면 무조건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부터 지우고 시작을 해야지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정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액 5만원을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예정원가 계산, 제조간접비 부족액. 그러면 예정의 부족액이 배부가 되었으니까 요소기준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배부되는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5만원이면 제조간접비가 매출원가에 배부돼야 하는 게 25,000원이요? 1번이 정답인가 보네요. 그쵸? 네, 이 문제가 조금 그렇게 나왔다. 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제조간접비가 우리가 실제 소비액이 있고 예정 소비액이 있죠. 네. 그쵸? 그런데 제조간접비 부족액이 5만원이 생겼다는 얘기는 예정 배부보다 실제 배부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네? 부족액이 생겼다는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조간접비가 지금 예정 배부되어 있는 게 10만원이 배부가 되어 있거든요. 10만원이 제공품에 3만원, 제품에 2만원, 매출원가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조간접비가. 네.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제조간접비는 15만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예정 배부된 게 5만원이 적게 배부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놓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5만원의 부족액이 생겼는데 이 5만원이 10만원의 흐름을 봤더니 제조간접비 10만원의 흐름을 봤더니 이 10만원이 제공품에 얼마 들어있어요? 3만원, 제품에 2만원, 그 다음 매출원가에 5만원이 배부가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제조간접비 5만원을 추가로 배분을 더 해줘야지 되니까 이 5만원이 매출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건 25,0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품으로는 만원이 가야 되는 거고 제공품에는 15,000원이 배부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시겠나요? 네. 네. 6번 문제는 문제가 조금 그러네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조금 설명을 조금 잘 해놨어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풀이를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조관절비 배부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배부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이 배부 차이가 어떻게? 과소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정 배부액이 적게 배부되었다. 실제가 큰 걸 우리가 과소배부라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매출원가 가감법, 비례배분법,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 이렇게 세 가지로 배부 차이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요소별 원가 요소 기준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요소별 기준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분해서 비례해서 배분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 비례해서 배분을 하니까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제공품에도 가야 되고 제품에도 가야 되고 매출원가에도 가야 된다. 얘를 만약에 원가 요소기준법이 아니라 매출원가 가감법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 5만 원이 전부 다 어디로 가면 돼요? 매출원가에 배부가 돼버리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영업의 손익법이다. 그러면 여기로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과소배부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15만 원의 제조간접비를 썼는데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는 제조간접비를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완성품도 나왔을 거고 판매된 제품도 있을 거고 매출원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5만 원을 세 군데로 배분해야 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다음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랬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2대고 한 대당 최대 생산량은 10,000개죠. 네. 내년 예상 생산량은 24,000개. 그러면 기계를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그러면 한 대당 생산할 수 있는 게 10,000개, 그러면 20,000개까지를 하려면 한 대가 더 있어야지 되고 30,000개가 되려면 한 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계단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일단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기초제품, 기말제품이 필요해요. 그죠? 네. 맞나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제공품 계정까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맞나요? 네. 결국 매출원가 계산하고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건 유형자산 처분이 영업의 수익이니까. 그쵸? 네, 정답은 4번. 우리가 계속 문제에서 뭐라고 풀었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래서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맞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문제상에서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기초제품, 기말제품이 필요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9번.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원가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네. 평균법은 완성 환산량 계산 시 순수 단기 발생 작업량으로만 계산한다. 2번 정답이네요. 네. 평균법은 뭐랑 뭐를 합쳐서 기초와 단기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단기 물량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 10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소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상 공소는 단기 완성품의 몇 %로 가정한다? 5%
5%로 가정한다. 그러면 T자 계정을 하나를 그려보시면 돼요.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기초가 몇 개래요? 2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는 800개.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달에 1000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완성분 수량이 몇 개래요? 900개. 기말은 50개가 남았어요. 그쵸? 맞나요? 그럼 결국 50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50개가 공손인 거예요. 그런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몇 %래요? 5%. 그러면 900개의 5%니까 45개가 정상 공손. 그럼 비정상 공손은 몇 개? 5개. 빙고. 이해되시나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출 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되는 상각률을 5%로 적용해야 되는 거. 5%하고 25%하고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맞나요? 건물과 구축물은 5%. 나머지 기타 자산은 25%. 그래서 정답은 1번. 이해되시나요? 네.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무조건 머릿속에 어떻게 외워야 돼요? 신고는 각각. 그렇죠. 신고는 각각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한 곳에서. 한 곳에서. 맞죠? 신고를 각각 한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각각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인가요? 주세인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한 개가 아니라 각각. 맞죠? 한 개가 주어지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해되셨습니까? 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 의무 범위를 정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자소득, 배당, 연금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 그렇죠. 분류과세한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한다. 이해되시죠? 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중간연합 원칙적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실질적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납액과 확정신고 시 모두 적용된다.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합계잔액상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 얘가 3번이 답인 것 같네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중간 예납 시 예납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예,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자라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상에 우리가 신고 대상자를 둘로 나누는데 복식후기 의무자가 있고요. 복식후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어요. 이거는 업종마다 금액의 크기가 조금 다르고요. 업종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얘기는 소득이 작은 사람. 소득이 작은 사람은 간편장부 대상자고 소득이 많으면 복식후기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복식후기죠. 그러니까 복식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증빙만 첨부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현금 출납장 하나로 신고를 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현금 출납장 꼭 현금 출납장이라고 하기보다는 현금 출납장의 기초가 어떻게 돼요?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럼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그게 남는 돈이 돼버리죠. 이해가 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무제표까지 막 작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15번. 다음 중 2019년 현재 연매출 2억인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율로 오른 것은? 아니요. 106분의 6은 법인 음식점 인 거고 원래는 108분의 8이에요.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를 적용을 해줘요. 이거 술집이잖아. 109만 그래서 개인 사업, 개인 음식점에 2억 원 이하 아이고. 전체 매출액. 책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106다시 음식점만 네. 4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과세 유흥 장소는 104분의 4. 음식점을 경영하면 108분의 8이에요, 개인은. 그런데 괄호 열고 109분의 9가 있죠. 네. 밑에 설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109분의 9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법인 음식점은 무조건 106분의 6, 그 다음에 법인 제조업은 104분의 4, 그 외에는 102분의 2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세율을 다 외운다라기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오늘 문제 정도면은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 10개 정도? 10개도 쉽지는 않죠? 네.